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법무사 강의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횟수로 좀 됐더라고. 19년까지 이제 강의를 했었다가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그 당시에도 제가 형사는 좀 이름 날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타학원이었지만 그쪽에서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강의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접고 갔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오게 돼서 반갑고, 일단 그 사이에 제가 그렇다고 법무사 뭐 기출이나 이런 걸 등한시했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역시 신림동에서 우리 같은 합격해서 이제 법원 행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직열 이제 계속 해설은 다 하고 있어요. 해설을 하고 있었고 강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감을 잃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때문에 뭐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됐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 양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부터 강의도 좀 줄이고 그러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우리 학원 원장님이랑 등등 해서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법무사용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상 이제 출판사에도 했더니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부득이 일단 변씨랑 이 법원행시에서 하는 그 책을 갖고 왔는데,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하는 것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이 좀 많은데 제가 도중에 쭉쭉 넘기는 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우리 쪽에서는 철저하게 그 뭐 이론적인 그런 거 잘 안 내요. 가끔 이제 미쳐가지고 좀 이제 한 번씩 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거의 없고, 또 우리 특별법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대부분 특별법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 전이지? 제가 오늘 기출 이거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표시는 안 해놔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는 뭐 폭처법이나 이런 걸 좀 쓰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받을 때 형법 같은 경우에는 형소는 그럴 일이 없고요. 형법 같은 경우에 특별법은 논외로함 그런 말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특별법은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폭법,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것 등 겨우 등장하긴 할 건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오고, 또 문제가 대부분 여러분 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강론 쪽에서 돼요. 강론 쪽에서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총론을 그냥 안 하냐? 그럴 리가요. 총론적인 이제 공범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 쟁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 쪽에서도 필요한 쟁점 좀 할 거고, 특이하게 저기 법원행시도 마찬가지지만 희한하게 원래 다른 직면에서는 착오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쪽은 착오를 안 내. 착오를 하고 계셔서 안 내는지 일부러 안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거기를 확 넘어가자니 늘 찜찜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쟁점은 다 일단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거고, 이제 나중에 가서 점점 줄여가겠죠. 점점 줄여갈 거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다 합쳐가지고 사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이제 필요하시면, 근데 이것도 지금 사기가 애매해서 내년 초에 또 개정이 될 거거든. 그래서 제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보여만 드리고, 뭐 중고로 있으면 한번 사셔서 미리 좀 복습하면서 보셔도 좀 도움은 될 겁니다. 형사다라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시험 전날에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다양한 시험을 막 보고 그랬지만 어쨌든 시험 전날에 우리가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조하십시오. 형사다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형법 처음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생소한 개념들 때문에 좀 초창기에는 괴로울 겁니다. 근데 이제 형법이라는 건요, 어느 단계만 올라가면 금방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제가 2차 준비해서 사례 쓰는 건데, 여러분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사례형 시험에서는요 누가 제일 대빵인 줄 아세요?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많이 써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제 책에도 보면 전부 각 테마마다 변호사 시험이 됐건 법행이 됐건 우리 법무사가 됐건 옛날 법원 승진이 됐건 문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사례들 계속해서 써보세요. 되든 안 되든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제 책에 이제 학설도 좀 막 써 있고 그런데 학설은 빼버리고 그냥 써도 돼요. 학설은 빼고 그냥 판례만 쭉 쓰셔도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설은 다 하지 말까? 아니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설을 제가 꼭 답안에
쓰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수월 판례가 좀 부딪힐 때가 있거든. 예, 그럴 때 이제 점수를 잘 받는 게 이제 우린 당연히 맨날 문제에서 보면 뭐 다수견 뭐 판례 따라서 또 전압이 있으면 다수견에 따라 그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랬었을 때 당연히 학설의 다수월이요. 전압이랑 이제 다르면 그게 소수견이거든. 그런 쪽에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라는 것들만 한번 여러분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학설은 설명은 하되 답안에 옮기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도중에 그래도 여기는 학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조금만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쓰라 그랬잖아요. 써보시라니까. 계속 쓰고 하루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서 우리 뭐 해봐야 요새는 쪼개져서 나오니까 막 10점, 20점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테마에 있는 것들 하나 쟁점 매일 한 번씩 써봐봐요. 매일 한 번씩 써보면 근데 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커리에 맞춰서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귀찮아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저쪽 변호사 시험 쪽이나 우리 법원행시 쪽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권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 반에 있는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막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본인 책에 있는 거 뭐 사례집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거기 있는 것들 매일 써서 뭐 50점, 100점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20점이건 30점이건 매일 써서 내라.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좀 잘 붙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시험이라는 게. 근데 대부분 확률적으로 매일 쓰게 되면 확실히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게 뭔 소리인지를 와닿지 않을 건데, 열심히 외웠잖아요. 답안에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쓰면 달라요. 전혀 달라. 막, 제가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옛날 저도 사시 찰 때, 막 지금 이제 친한 둘이 있어요. 한 놈은 이제 부장검사 하고 있고 한 놈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우리 셋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저녁 내기하고 막 그러거든. 우리 점수 가지고. 하루는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쫀심도 있고. 그래서 미리 학원에 가서 해답을 봤어. 2차. 그리고 이제 딱 덮고 시험을 보는데 좀 전에 봤는데 그들이 구현이 안 돼.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중에 제 쭉 보면 판례 같은 데서 이제 나중에 사례 보면 알겠지만 밑줄하고 음영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요.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될 문구거든. 그래서 제가 판례도 도중에 불러주면서 이렇게 조금 잘라줄 거예요. 핵심 문구 요거 써라. 그런 거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암기에 아무리 자기 머리가 좋아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문구들 그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판례를 외우라 그랬는데 판례를 쓰라 그랬더니 판례는 절충설이다. 판례는 긍정설이다. 그런 건 판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판례는 제가 금방 얘기한 핵심 문구 그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막 저 판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판례 긍정설, 적극설 그게 보면 판례를 쓴 거야. 판례 결론만 쓴 거지. 알겠죠? 그래서 점수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걸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하고 아마 내일은 쭉 기본 개념들 우리 공범이 뭔지 뭐 정범은 뭔지 또 뭐 죄수 이런 것들 좀 설명하느라고 조금 더디게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첫날 좀 빡셀 겁니다. 첫날, 둘째 날.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형법의 의 나오는데 의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자, 우리가 형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일정한 범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 동네가 이제 기본 개념 쭉 넘어가면 범죄론이 나와. 뒤에서부터 이제 적용 범위 지나가면 이제 저희 어디부터 나오냐면 목차를 펴서 봐도 되겠다. 맨 앞에 목차 보세요. 목차 펴서 보시면 아이고 머릿말도 겁나 많네. 자, 우리 제2편부터 범죄론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막 구성요건론 넘어가면 위법성론, 책임론 있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야. 그리고 이제 미수, 정범, 공범, 죄수 이런 것 등은 이제 별첨으로 추가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별개 내용들인데 어쨌든 범죄를 배워요. 뭐가 범죄인지. 근데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론에 개별 범죄가 다 있어요. 강론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뭐 등등 이런 죄들이 강론에 다 있습니다. 강론에 다 있는데 근데 총론은 뭐냐면 여러분 뭐 민총 배워서 그런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강론에서 개별 범죄들의 공통되는 그런 요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제 총합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쉬워요, 총론이 어려워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총론이 훨씬 어려워요. 총론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총론을 그러면 안 하고 할 수는 없죠. 우리도 민총에서도 사실 민총 처음에 시험 보여도 지나가니까 어려웠죠. 똑같아. 근데 한번 단계 오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형법은 총론은 특히 좀 뭐랄까 수학으로 따지면 그래 어떤 공식이 있죠. 그런 걸 좀 외워놓는 거든. 우리 이제 근해 공식 그런 거 외웠듯이 아직도 기억나. 2분의 그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ic 그 있잖아. 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그런 기본적인 걸 딱 외워놓으면 전부 다른데도 다 이제 통용이 돼요. 통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만 좀 어렵지 시간 지나면 금방 또 따라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훨씬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있겠죠. 범죄는 당연히 혼나야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재를 가는 거예요. 제재를.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효과가 제재가 되는데 형벌이라는 것과 보완처분이라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형벌과 보완처분. 그래서 형벌은 뭐다 이런 거 답안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개념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벌은 뭐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 그쵸?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공부를 했더니 안 하고 게임만 쳐다가 맞아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그게 바로 형벌이에요. 종아리 걷어에서 때리는 거. 그게 이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완처분은 뭐냐면 이 자식이 지금 막 눈매가 이래. 막 얻어맞으면서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 재범 방지 차원의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표현은 뭐하는데 장래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래 재범 방지 여기는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9가지 형벌입니다. 이거 안 해도 돼. 나중에 자동으로 하니까. 근데 보완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 뭐 전자장치 부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예, 그런 것들. 뭐 화학적 거세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런 것들 하는데, 예, 이런 것 등이 보완처분이야, 보완처. 알겠죠? 근데 요 동네는 우리랑 상관이 없고요. 요 동네만 살짝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되고, 어쨌든 형법이 이런 거야. 범죄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쫙 가시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저기 49페이지로 가봐요. 49페이지 가서 이제 쭉 하나 좀 개념 좀 배우겠습니다. 49페이지 49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좀 보셔야 돼. 자 앞에 뭐 범죄가 뭐냐 막 써있죠. 49페이지에 범죄의 의의와 종류 뭐 절대적 범죄 개념 상대적 범죄 개념 막 이런 게 있죠. 또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식적 범죄 개념. 참 되게 안 올 때 한 번씩 읽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자, 이제 네모 2번으로 갑니다. 이제 범죄 성립 요건부터 이제 제대로 갈 거예요. 범죄 성립 요건. 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성립 요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처벌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형법 영역이고 소추 조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수 조건 이게 이제 형소법 영역이에요. 형소법 영역입니다. 자, 우리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도 뭔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범죄가 성립되게 한 유무죄가 되게 한 요건이고요. 만약에 유죄일 때 과연 얘를 처벌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이게 민법으로 보면 효력 발생 요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쪽의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별거 없어. 처벌 조건 별게 없고 이제 소추 조건은 뭐냐면 형법에서 충분히 유죄이고 처벌도 가능했을 때 과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냐 그 조건입니다. 공소 제기의 전제 조건 또는 이제 나중에 법원으로 들어가면 이 소추 조건이 소송 조건이라 그래서 법원이 유죄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냐 그 전제 조건 그것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추 조건이 소송 조건이고요. 같은 얘기야.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를 위한 전제 조건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무죄 실체 판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건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려드리겠고 자 성립 요건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게 범죄 성립요건이야. 성립요건인데 정확히 따지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돼. 구성요건 해당성.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러면 살인죄가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있습니다. 250조 1항에 가면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 5년 이상 이제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방 제가 읽은 게 구성요건이에요. 살인죄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한다. 이게 절도죄 구성요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성요건 갖고 탓해요?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 구성요건 충족하는 짓을 했죠. 그게 구성 해당성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A를 지금 목요일날 엄청 아팠다가 좀 회복은 됐는데 좀 정상은 아닙니다. 양이 바라겠고 이제 구성 해당성이 금방 다시 얘기하면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실제 사건화된 걸 갖고 따지는 것이지 조문 갖고 따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래서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대요. 예. 그럼 일단 위법성이나 책임이 추정이 되긴 돼요. 그런데 위법성은 뭐냐면 전체 법질서에 반해야 되거든. 예, 구성 요건에 해당한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위법성이 조각될 때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정당방위 들어봤죠.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 이런 건 긴급피난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봤을 것 같아. 예, 어쨌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뭐 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나중에 조문 보면 쭉 돼 있는데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버리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법성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위법성이 조각되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라 하면 되는데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위법성 쪽에서는 이 행위가 위법하다가 아니라 혹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느냐 요거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각각의 객관적 구성 요건 뭐 그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위법성은요 가만히 있어도 추정이 된다니까. 근데 피고인 측에서 저 정당방위예요, 저 긴급피난이에요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하면 그때 검사가 헛소리하지 말아라, 조각사유 없어, 이거를 거꾸로 입증하는 겁니다. 좀 그래서 어쨌든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갖추면 우리는 이거를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알겠죠? 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단계에서는 뭐만 바라보냐? 행위만 바라봐요. 행위와 결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만 바라봅니다. 누가 했는가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책임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책임도 여러분 참고로 조각사유를 따집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냐를 쳐다봐요. 딱 쳐다보는데 얘가 미친놈이래. 쉽게 해서 이제 심신상실자라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인지를 전혀 못하는 애예요. 또 우리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 이런 애들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책임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책임이란 뭐냐면 이제 들으세요. 불법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불법을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책임이거든. 근데 책임 능력자는 불법을 결의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얘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버리면 역시 범죄 성립은 안 됩니다. 범죄 성립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 여기는 행위와 결과잖아. 여기서는 행위자를 드디어 바라봐요. 행위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행위만 바라보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책임까지 모두 갖추면 우리 이제 이거를 유죄라고 불러요. 여기다 동그라미 여기다 치면 지금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갖추면 우리는 유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죄. 예. 그러니까 이제 무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애초에 구성 해당성 없는 것도 있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등이 다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가 된다. 이렇게 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가보면, 자, 이제 처벌 조건은 뭐냐면 유죄임을 전제로 갑니다. 유죄인데 과연 얘한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돼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자세히는 안 들어갈게요. 간단히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형법에서는 이제 328조에 가면 형법 328조 1항 2항이 있는데 친족 상도례라고, 친족 상도례, 한자 쓰라면 못 쓰겠다 이제. 친족 상호 간의 도적질에 관한 예예요. 쉽게 해서 아들놈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좀 빼갔다고요. 아들놈이 좀 바꿔볼까? 아버지가 아들 지갑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들놈이 더 부자라서 아버지가 이제 지갑에서 돈을 빼갔어요. 자, 이거를 국가가 굳이 개입해서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14세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겠지. 어쨌든 14세 이상 된 양반이 범죄를 저질러서 절도의 유죄긴 한데 친족인 경우에 웬만하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8조 1항이 현재 지금 헌법 불합치 받고 적용 중지 중이긴 해요. 조만간 입법 개선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너무나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직배 동동배, 이게 직계열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죄이긴 하지만 처벌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계열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알겠죠? 이게 이제 1항이 되는 것이고, 2항에 가면 이걸 주로 동거 친족이라 그래. 그래서 1항의 친족 이외에 비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바꿔버립니다.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 공소지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2항은 사실은 소추조건이에요. 소추조건. 소추조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우선 1항만 일단 우선 알아두세요. 그래서 친족 사건의 도적질에 관한 예. 자, 이제 이런 게 처벌 조건입니다. 처벌 조건. 그리고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고.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게 친족 상도례, 친족 간의 이 1항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예요. 자, 그러면 유죄이긴 한데 처벌 조건을 못 갖췄대잖아요. 그럼 이거 판결은 어떻게 내려야 돼? 판결. 응?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쪽은 아니지만 이제 변호사 시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이제 쓰는 게 나오거든. 사람들이 당황을 해. 처벌 조건이 친족 상도에 적용됐는데 막 무죄라 그래. 무죄의 극치를 달리는 거야. 이미 유죄를 제가 전제로 했잖아요. 유죄이지만 형을 과하지 않는다요. 형 면제 판결일 뿐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공소제기를 안 해요.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에서 우리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배울 건데 거기서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로 끝나요.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로 끝을 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잠깐 얘기해드리고 걱정 마요. 다 배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추용까지도 다 갖췄어. 처벌 조건까지 다 갖췄어.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그래서 검사 딱 이제 공소 제기하려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이제 소추 조건이 갖춰졌냐 이런 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소시효 들어봤죠?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이제 소멸시효와 달리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249조에 가면 총 7가지가 있어. 25년, 15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해서 7가지 공소시효가 있게 되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제기 해봐야 법원에서 유죄 판단 안 해줘요. 그러니까 면소 판결이라고 형식 재판으로 끝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소추 조건이야. 근데 이제 우리 형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소추 조건은 2개예요.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일단 아셔야 돼.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사실 요 동네는 형법보다도 형소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친고죄 딱 뭐예요 여러분? 일정한 피해자든 고소권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 돼요. 친히 고소를 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대충 요거에다가 형법 아까 얘기했던 328조 2항 친족 간 재산 범죄입니다.
이런 게 이제 친고죄인데, 예.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것들이야. 내가 나중에 강론 가서 배우긴 할 거야. 강론 가서 배우긴 할 건데, 모욕죄인데 얘들이요, 우리 쪽에서는 비주류 애들이야.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온 애들이에요. 모욕죄 몇 년 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은 있었었고, 비밀침해, 사자 명예훼손, 업무상 비밀누설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친고죄 사례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 얘들 알아야 돼, 얘들. 오히려 비동거 친족이거든요. 3.18조 2항이 비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친고죄. 그래서 우리 형소에 가면 형사송법에서 200 그게 몇 조냐? 230조 동네. 그 동네 가면은 친고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라고 돼 있어요. 6개월 이내에 고소하라고 돼 있어. 근데 범인을 알았는데 6개월 내에 고소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공소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소추조건이 결여되는 겁니다. 소추조건 결여. 그런 건데, 그럼 소추조건이 결여되면 어떻게 된다? 유무죄 판단 안 해준다니까? 유무죄 판단이 아니고, 우리 형사송에 가면, 뭐, 공소기각, 면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끝을 내버립니다. 어쨌든 되는 거고. 자, 이건 뭐예요? 반의사불벌죄. 느낌이 오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자가 일정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를 안 하면 애초에 공소제기 자체를 못하지만 반의사불벌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무 말 안 해도 얘를 공소제기는 할 수 있어. 근데 도중에 얘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버리면 공소제기를 못하는 거야.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처벌불원 의사표시라 그러는데 그래버리면 공소제기를 못합니다. 처벌불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런 동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외워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무슨 죄인지 이런 것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 외에도 원래 소추조건은요, 형사송에 가면 여러 개 있어. 근데 우리 형법에서 소추조건 나오는 것은 이 두 개야, 두 개.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 우리 범죄 종류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벌 조건은 범죄 성립을 전제로 얘기하고, 소추 조건은 성립 요건과 처벌 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소추 요건을 못 갖추면 법원에서 유죄 무죄 판단을 안 해준다. 형식 재판으로 끝을 낸다. 그렇게만 우선 외워두십시오. 자, 이제 하나씩 가볼 건데 49페이지 하단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맨 아래 보시면, 자, 범죄 성립 요건에서 뭐 형적 범죄 개념 그런 걸 떠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 요건은 구성 요건의 해당성 판단의 전제에 해당하며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뭐 A의 절도죄 성부 이렇게 쓰든지, A 행위가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써야지, A의 절도죄 구성 요건 그거는 구성 요건 한번 써주는 것 뿐이야. 구성 요건을 써줘야 되지 사안에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범죄 성립 요건에서 구성 요건이라고 쓰지 말고 구성 요건 해당성 또는 뭐 절도죄 성부 그렇게 답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구성 요건, A의 절도죄 구성 요건, 그건 답안을 잘못 쓴 거라고. 그래서요, A의 절도죄 성부 또는 절도죄 구성 해당성 여부 이렇게 써야 된다. 그거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에 보시면,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일정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구성요건이 범죄마다 달라. 이걸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한 10개년, 뭐 20개년에 좁히더라도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온 죄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재산범죄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도 거의 안 나와. 근데 공갈도 넣어주긴 할게요. 횡령, 배임 6개 했다가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작물, 강제집행면탈, 손괴, 이건 나오는구나. 재산범죄 쪽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한 9개 되고, 그 외에요 나오는 게 살인죄도 없었어요. 살인죄도 없었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제 뭐 특수상해, 특수공직방 치상, 특히 특수공직방 치상, 그 다음에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뭐 이런 것들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랑 문서죄 조금 있고, 그 외에 우리 한번 봐봐요. 보면 경매 입찰 방해가 하나 있었구나. 이례적으로 작년 시험에서.
그리고 봐요. 한번 봐. 24년에서 1문에서 사기잖아, 사기. 사기. 그 다음에 2문 봐봐요. 절도. 그 다음에 컴사기 아까 얘기 안 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어차피 사기에 포함되는 건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절도 사기. 그럼 위계 경매입찰방해 위계 공직방. 23년 거 보면 횡령. 횡령 1문이. 2문 주거침입 중강도. 뭐 강도 일종입니다. 뭐 이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침입. 그 참고로 주거침입 여러분 거의 따라다녀요. 주거침입 누락을 안 하셔야 돼.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고. 또 봐. 22년에도 또 결국 횡령 1문.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주거침입하고 재물손괴. 또 2문에서 공직방, 부자기한 현금방 시사, 중실화, 뭐 중과시사 이런 거. 그리고 계속 돌죠, 여러분. 그러니까 횡령이 계속 보이죠. 횡령이 계속 보이잖아. 절도강도 계속 보이고. 계속 그런 것만 내요, 우리 쪽에서. 21년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우리 성범죄 쪽 법원 쪽에서 잘 안 내거든. 야, 근데 21년에 강간치상, 이제 강제추행 이런 걸 또 냈어. 그리고 또 세 번째 3번, 4번 또 절도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휴대전화 무단사용, 재산범죄 관련된 거야. 그리고 이제 옆에가 문서죄 2문이. 그리고 3문이 강제집행면탈, 재산죄. 결국 20년 거 봐봐. 20년 보면 대박이네. 전부 재산죄네. 절도죄, 점유탈명령죄. 2번이 다만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랑 이제 위공직방, 문서랑 그쪽 위공직방이니까 공직방도 엄청 잘 나오죠. 딱 봐도 벌써 여러 번이잖아. 근데 공갈, 뇌물수수. 그다음 또 3문에 배임죄. 그쵸? 이런 것들이야. 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부정발급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컴사기 관련된 겁니다. 컴사기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거 카드 관련해서는 당연히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할 거예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에서 특수상해, 특수공직방 치상. 모욕죄가 이례적으로 한번 나온 거야. 모욕죄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오랜만에 이제 국가적 법익에서 범인도피, 자기도피 교사. 그 다음에 또 뭐요? 배임죄. 계속 나오죠. 또 17년 봐봐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오랜만에 정당방위 하나 나왔네. 그 다음에 이문에서 사기. 또 그죠? 사기방조 사기. 그 다음에 이제 어이없는 17년. 이때는 제가 한참 강의할 때인데 예비의 종범이 나왔어가지고 불이탈 한번 떴었어. 근데 괜찮아. 다 같이 못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랬던 거였어요. 그럼 뭐 16년에도 횡령, 부작위 살인. 또 25년 봐봐. 중강도. 그리고 강도 막 중강도 쭉 있죠. 더 대박이 2014년도 중강도였거든요. 근데 15년에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때 사람들 많이 괴로웠어. 근데 제가 2015년에 제가 이제 저쪽 강의 시작하면서 15년 이제 대비해서 강의 시작했는데 왠지 작년에 중강도 나왔는데 좀 아쉬웠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강도를 공부를 이빠했거든.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쪼개가지고 중강도 모든 쟁점을 다 낸 거야. 네.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죠. 반복되죠. 죄가 별로 안 돼.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우리 한 20개? 구성 요건 한 20몇 개 알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15년까지 하다가 길어 해가지고 이제 그만했는데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구성 요건 외울 거 몇 개 안 돼. 다만 이제 우리 조문만 찾으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만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실제 구성 요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 실력적 지배에 옮기는 행위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조문과 다른 것들을 그런 거 외워서 쓰면 돼.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외우는 거예요. 구성요건 외우고 사안포섭 하는 거. 그게 90%야. 90%. 우리 시험에서 90%고 나머지 아까 정당방위 10년 만에 처음 나왔잖아. 처음. 어쩌다가 돼요. 책임 우리 쪽에서 거의 안 내요. 책임 관련해서 원래는 책임 무능력자 그것도 있고 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 가능성.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놈이 제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야 이 학원 원장 저 원장한테 미안하네. 부원장으로 하자. 부원장 이제 신원 부원장 다리를 분질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다리를 분질렀어요. 쟤 살리려고. 상해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없죠. 우리 애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 게 기대 가능성이야.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인데 참고로 여러분 아까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책임이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그게 책임입니다. 책임. 근무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들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그 부원장 다리를 분질렀구나. 에이 그 정도 좀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 뭐 기대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또 뭐 금지차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시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 등을 이제 책임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봐요, 우리 책임 나온 게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에 책임 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책임이 되게 어려운 동네예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쪽에서는 잘 안 하니까 우리도 필요한 것만 쓱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할 겁니다. 그 처벌 조건 아까 얘기했죠. 친족상들이만 외우면 돼. 그것만 이제 잘 쓰면 되는 것이고, 소추 조건은 강론 같은 데 외우면 돼요. 얘들이 이런 거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형사소위 가면 소추 조건이 총 15가지가 있어. 15가지. 이제 그거를 거기 가서 외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오셔서 3번 봐봐요. 2번 봐봐요. 위법성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정과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얘기합니다. 50페이지야. 50페이지 내용의 동그라미 2번 봤어요. 위법성. 그렇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과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그 책임은 뭐예요? 책임 3번에 돼 있잖아. 동그라미 3번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행위자에 대해서 야 이놈아 너 이거 왜 했어 이놈아 했더니 얘가 마셔갖고 이러고 있어. 얘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미친놈에 대해서는 비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죄, 하나라도 결의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처벌 조건 써있죠. 의에서 이미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조건입니다. 여러분 실체법이라는 것은 유죄 무죄와 관련된 거야. 형법에서 형사에서 실체법은 유무죄예요. 우리 민사에서도 실체법은 민법, 상법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법은 이제 민사소송이겠지. 우리는 형사소송이고. 자, 그래서 처벌 조건의 존재 의미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형벌이 예외 없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처벌 조건에 의해 형벌의 필요성 내지 유용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안에 다 아버지 돈 훔쳤다고 아들 돈 훔쳤다고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 그래서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처벌 조건에서는 하나만 동그라미 칩시다. 예에서 동그라미 1번. 예에서 동그라미 1번. 우리 형법에 있는 거거든요. 사전 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됐죠? 그래서 객관적 처벌 조건에 예에서 동그라미 1번 사전 수뢰죄 그것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사전 수뢰죄. 이것도 한 20년 만에 잘하면 나올까 말까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세요. 나중에 수뢰죄 하면서 살짝 언급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인적 처벌 조건에서 특히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있죠. 거기에 예를 보시면 1번 동그라미 친족 상돌에서 형면제. 아까 얘기했던 328조 1항입니다. 328조 1항. 지금 환불받고 적용 중지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 우리 시험 볼 동안에 박혀있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친족 상돌에 그거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적 효과 나오는데 아직은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저기 판결의 종류만 볼게요. 5번에서 판결의 종류. 동그라미 5번에 법적 효과에서 객관적 처벌 조건이 흠결되거나 또는 인적 처벌 조각, 소멸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써있죠. 범죄가 성립되어 유죄이긴 해요. 하지만 형 면제 판결이 갑니다. 형 면제 판결. 이런 걸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형법만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소랑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게 형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추 조건 보세요. 소추 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했어. 그래서 우리 유죄이고 처벌 조건도 갖췄다고. 그런데 그 범죄를 소추, 즉 공소제기하기 위해서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이에요.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그래서 보면 2번 보세요.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또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명예훼손죄는 아까 반의사불벌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피해자는 한번 쪽팔리고 말았어. 그냥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또 막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수사기관이 막 공소제기 해가지고 막 언론이 떠들어봐. 겁나 싫겠죠. 아이씨 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다니까 이런 거예요. 또 친고죄도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하는데 굳이 또 공소제기를 해가지고 괴롭히잖아. 이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실 201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성범죄가 강간죄라든가 강제추행죄 이런 것 등이 다 친고죄였었어요. 피해자의 의사존중, 명예보호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바꿨어. 왜냐하면 이제 시대도 변했고 사실 그 사람들이 피해자잖아. 피해자. 근데 오히려 막 네가 처신을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 아니야 이따구 소리를 듣고 있잖아.
그래서 사회가 좀 변한 거예요. 변하면서 이런 놈들 엄벌에 쳐야 되잖아. 재범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친고죄를 폐지해버린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번 써 있잖아. 소추조건이 결의되면 어떻게 된다고? 유죄 무죄 판단을 안 해줘요. 실체 판결 안 해주고 공소 기각 판결 등 형식 재판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5개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면 공소 기각 결정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4가지가 있고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있는데 거기 6가지가 있어. 그리고 관할 위반 하나 있고 면소 4개 있고 해서 그래서 15개요. 근데 나중에 형사소송 시작하잖아요. 제가 한 2, 3일 내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면소 판결 사유? 공기판 사유? 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되거든. 여러분 형법에서는 죄의 성부예요. 우리 어떻게 처벌하는 건 묻지도 않아. 죄의 성부야. 그냥 성부고 형사소송에 가면 불복 방법이 항상 불복 방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 물어보거든. 법원의 조치는 또 증거 능력 있는가? 수사는 적법한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 항상 불복 방법이 중요하거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또 법원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기억하시고. 됐어요. 자, 이제부터 좀 빡센 거 좀 들어갈게. 넘어가서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제 범죄 종류인데 그 전에 이제 옆에 끄집어내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에는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이걸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 그러는데 말도 개떡같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참 독일 말을 고스란히 우리말로 직역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요. 맨 처음에 이제 저 앞에서 이제 범죄 체계론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3단계 범죄 체계론 이제 구성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옛날에 고전적 범죄 체계론,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 목적론적 범죄 체계론 막 그런 과거가 있었어. 그러다가 오늘날에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 그러는데 지금 쓰는 게 현재 다수설적 입장. 그리고 우리 판에도 이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 자, 이 객관적 구성 요건이 뭐뭐 있냐면 주체, 객체, 행위,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 등이 객관적 구성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각 범죄마다 전부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총론이 뭐 하는 거라고? 각 범죄에 공통된 걸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죄에서 이제 객체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이런 것들이야. 주체, 객체, 행위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일단 써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에는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과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요.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이 고의 과실입니다. 고의 과실, 고의 과실. 그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에 이런 게 있어. 불법, 영득 의사, 목적, 경향. 뭐 표현도 있긴 있는데 요 정도 하시면 돼. 이 정도. 사실 앞에 2개만 알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 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존속살해 같은 게 있어요. 존속살해 들어봤죠? 존속살해죄. 존속살해는 누구만 주체겠어요? 직계피속만. 계세요? 직계피속만. 또 뇌물죄 같은 경우 뇌물죄는 누가 주체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돈을 저한테 줬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 제가 뇌물수수예요? 될 수가 없어요. 뇌물수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고 돼 있어. 조문에. 예, 이처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불러요. 신분범. 알겠어요? 그래서 신분범에서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신분범에서 중요하게 돼. 예. 이 신분범에도 2종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어.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뇌물죄에서 공무원, 중체 이런 거. 근데
그 살인죄는 원래 누구든지 범할 수 있잖아. 근데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버리면 가중처벌되죠. 신분으로 인해서 가중처벌되는 것을 부진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신분으로 인해서 감경처벌되는 조건도 있었어요. 영아살해죄라고. 근데 폐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부진정신문은 사실상 다 가중처벌한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배우겠고. 그 다음 이제 객체. 이거는 범죄마다 달라. 살인죄 객체는 사람이겠죠. 그죠? 절도죄 객체는 뭘까? 재물이에요, 재물.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횡령죄도요, 객체가 재물이거든. 근데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이제 외우는 거야, 이제 나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자기 소유, 타인 점유. 또 이제 그렇게 돼요. 재물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강도죄는요, 재물뿐 아니라 재단상 이익도 객체로 돼요. 사기도 마찬가지고, 공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이것도 이제 각각 다르지. 뭐 살인행위, 절도행위,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부작위범이 중요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범죄는 자기 형태로 범하잖아요. 살인은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이잖아. 목 졸라 죽이잖아. 괴롭혀 죽이잖아. 어쨌든 하는데, 부작위로도 이를 범할 수 있냐가 문제돼요. 부작위로도. 어떻게 부작위로 살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부작위로 살인할 수 있는 거. 애한테 막 태어난 애기 한 일주일 동안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굶어 죽겠죠? 그게 부작위한 살인이에요. 부작위한 살인. 근데 아무나 부작위 살인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부작위범도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 이제 곧 배우겠지만, 진정 부작위범은 뭐냐면 조문 자체가, 구성 요건 자체가 부작위로만 범하게 생긴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죄. 살다 들어본 거 있을 건데, 퇴거불응죄. 남의 집에 적법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강의실 제대로 들어왔어. 근데 도중에 계속 하는 거야.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카톡 보내고 시끄럽게 혼자해. 그래서 나가. 제가 이제 내보낸다. 당신 수업 듣지만 나가. 안 나고 버팅이요. 바로 퇴거불응이에요.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부작위범이고, 원래 자기로 범하는데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시험에서는 우리 진정은 안 나와. 부진정만 나와요. 부진정 부작위범. 그래서 요건, 구북의 보액 5가지를 외워야 돼,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부작위범 엊그제도 나왔는데 한 3년 됐더라고. 늘 근데 A급이야. 그 다음 이제 행위 상황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손으로 사람 싸다고 한 데 때리면 폭행죄예요. 폭행죄인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이거는 특수가 들어가요. 정확히 이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형법에 단다위 특수라고 불러요. 제가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단다위 특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강상공, 손주공채, 폭협 해서 9가지인가 이 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절도를 주간에 할 때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실체적 경합이 돼요. 2가지가 성립되는데, 실경은 좀 이따 얘기할게. 2가지가 성립되는데, 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고 따로 하나 조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법 형사소송에서요, 시간이 딱 나오잖아. 시간이 나오면 야간인지 주간인지를 꼭 살펴야 돼. 우리 시험에서 저는 변시문제 쪽에서 낼만한 거를 냈더라고. 23년 우리 기출을 보면 이문에서 보세요. 23년도 이문에서 범행 시각이 주간인 경우와 야간인 경우로 나눠져요. 이런 걸 가서 냈더라고. 이게 12월 9일 07시 30분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 형사법에서 야간은, 법에서 야간은 똑같습니다. 첨락적 해석인데 일몰 후 일출 전이야. 일몰 후 일출 전.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보고 실제 네이버에 한번 확인했었어. 12월 일몰 시간 했더니 7시 20분에서 30분 오가더라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그렇게 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수험생들이 과연 이걸 나눠서 썼을까 싶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온 거야. 특히 여러분, 형사소송에서도요, 야간일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야간에는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야간 집행체안. 그래서 형사소송법 125조에 가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 이제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시간 보면서. 그래서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행위 상황, 야간인지 아닌지, 위험한 물건 휴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범죄보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와 인과관계인데,
자, 우리가 살인죄처럼 일정한 사망의 결과, 사람의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해야 되잖아. 정확히 따지면 보호법익이 침해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결과범이라 그래. 결과범. 살인죄는 어떻게 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잖아. 상해죄도 사람을 때려가지고 신체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걸 결과범이라 부릅니다. 근데 폭행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돼요. 쉽게 해서 제가 분필을 딱 끊어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한테 휙 던졌어. 안 맞았어. 그래도 폭행이에요, 여러분. 일정한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결과범의 반대로 거동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거동범 이런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거든. 알겠어요? 일정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야, 연관관계. 그게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어. 자,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갑의 행위 때문에 죽은 거잖아.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 근데 이제 바꿔볼게요. 갑의 A를 죽이려고 칼로 훅 찔렀는데 A가 싹 피해서 살짝 긁혔어. 병원 가서 한 3반을 꼬매면 돼. 근데 병원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갑의 살인 행위는 있었고 피해자 A의 사망 결과 발생했죠. 인과관계 있어 없어? 금방 같은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A한테 이걸 책임을 물어야겠냐,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냐고. 이런 게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결과범에서만. 계세요? 그래서 폭행죄 같은 거는 아까도 인과관계가 뭔 필요야. 저기서 일정한 행위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해했죠? 결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과가 필요 없는 거. 좀 이따 그 내용 보면서 좀 알려드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기수, 미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예. 기가 이미 기자고 이게 아닐 미자예요.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이게 다다를 숫자거든. 이미 다다랐다. 쉽게 해서 절도죄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고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고의를 전제로 할게요. 고의범이 고의를 갖고 나갔는데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 그러면 기수예요. 일정한 고의를 갖고 나가서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기수. 자, 고의를 갖고 나갔는데 객관적 구성 요건 중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까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찔렀는데 안 죽었다니까. 병원 가서 살았다고. 미수. 살인 미수. 또 뭐예요? 결과는 발생했는데 아까처럼 뭐가 없었어? 인과관계가 없을 때. 그럴 때도 미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법에서 미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과범에서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만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사법시험 한 3번 정도, 2차 3번 정도 볼 때 그때 기수 미수하고 이 구성요건 해당성의 차이를 알았어요. 여러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다 여러분? 사실상 여기 있는 걸 모두 충족하는 거거든. 모두 충족하는 거예요. 모두 충족하는 건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걸 전부 충족하는 건데 기미수는 사실상 객관적 구성요건을 다 충족했냐 말았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범에서. 근데 그 차이를 모르고 기수가 구성 해당성 인정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확히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그걸 얘기합니다. 예.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 지장 없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고. 어쨌든 기미수는 그래도 이해는 하세요, 여러분. 결과범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 그게 미수입니다. 미수. 자,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한번 봐야지. 예.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범죄 종류 좀 볼게요. 자, 우리 어디부터 보냐면 결과범 바로 나오네. 52페이지에 결과범, 거동범 나와 있죠. 결과범, 이건 이제 실질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의의 보세요. 구성요건의 내용상 행위뿐 아니라 행위와는 구별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한 범죄라고. 그러니까 결과까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이런 것 등이 다 기본적인 결과범입니다. 그리고 거동범 봐봐요. 형식범이라 그러는데 일정한 형식 거동만 있으면 된다고. 구성요건의 내용상 일정한 행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야. 폭행죄, 명예훼손, 위증, 무고 이런 것 등인데 아직 위증, 무고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명예훼손이 뭐예요? 그냥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훼손하는 위험만 발생해도 돼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그 거동범은 주로 뒤에 가서 이제 밑에 위헌범에서 특히 추상적 위헌범 쪽으로 주로 갑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실제 침해될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가 주로 거동범이에요. 거동범. 어쨌든 봅시다. 구별시리 기억 니은 동그라미 써있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인과관계 요부인데 결과범의 경우 필요해요. 거동범 필요 없다니까. 이해하셨죠? 네, 왜 그런지. 기미수 성부 써있잖아요. 결과범의 경우 결과 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에 부정되면 미수가 되나. 거동범의 경우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고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중지미수는 아직 몰랐는데. 자, 이제 침해범과 위헌범입니다. 보시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류 방법으로 침해범은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돼. 이에 반해서 위헌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자, 보호법익이라는 게 처음 나왔죠. 이게 여러분 행위의 객체와는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자, 살인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뭐예요? 사람이죠. 근데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재물이라 그랬죠. 근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과 점유예요. 소유권과 점유. 참고로 여러분, 형법에서는 점유권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점유권이란 말은 형법에서 쓰면 안 돼. 그런 점유권이라는 추상적 권리는 형법에서는 없어요. 그냥 점유라고만 얘기해요. 점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은 전혀 달라요. 보호법은 전혀 다르고 모든 범죄는 보호법익을 다 갖추고 있어요. 보호법익 없는 범죄는 없어. 위증죄도 건전한 형사사법, 그러니까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이런 것 등이 위증죄, 무고죄, 보호법익입니다. 이런 것 등이. 그리고 보호법익 때문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 강론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법익이 보호법익의 줄임말이에요. 법익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의 생명이 침해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결과범이면서 침해범인 거예요. 침해범. 그러니까 보호법익이 침해돼야지 기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침해범이에요. 침해범.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헌범은 밑에 보시면 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추상적 위헌범과 이제 구체적 위헌범인데, 여러분 우리는 객관식은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추상적 위헌범이 뭐냐면 법익 침해 현실적 위험성 필요 없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주건조물 방화죄 이런 게 있어요. 현주건조물 방화. 현주건조물 방화라는 것은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내버리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근데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 참고로 방화죄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공공의 위험죄, 공공의 위험 발생인데 공안을 해야 하면 돼. 쉽게 해서 어이씨 놀래라 이 정도면 돼도 기수예요. 참고로 현주건조물 방화죄는요, 어떻게 하면 바로 실행이 착수가 되냐면, 그러니까 범죄 시작이 되냐면 라이터로 신문지에 딱 불만 붙여도 돼. 불 붙여도 던지려고 그랬거든. 신문지에 불만 붙여도 범죄가 착수가 됩니다. 최소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가. 그리고 요걸 갖다가 휙 던져서 건조물에 불이 붙었어. 근데 한 1초, 2초, 3초 있다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꺼졌어. 그래도 기수예요. 그래도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연소설이라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앞으로 계속 탈 수 있었잖아. 그래서 독립해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독립해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바로 기수가 돼버려요. 참고로 명예훼손죄도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케이스에 나온 건데, 우리 사례에서 갑이요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막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어. 사람들 많은 데서. 근데 사람들이 다 못 듣고 지나갔어. 지금 뭐래? 그럼 지나갔어. 그래도 기수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수야. 그래서 실제 이제 사법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갑이 A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해서 막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TV 보고 손톱 깎고 머리 말리고 하느라고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수예요. 이런 게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하나 더 할까요? 유기죄가 있는데, 유기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만 발생해도 돼. 갑녀가 미혼모야.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지 한 100일도 채 안 된 아기를 추운 겨울에 애가 추울까봐 이불에 막 이렇게 막 강포에 덮어가지고 부잣집 문 앞에 두고 저 한 몇 미터 떨어진 데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빨리 이제 부잣집에서 발견해서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미 기수예요. 유기죄는. 알겠어요? 생명체 위험은 이미 발생한 거야. 이런 게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서 써있죠. 법익 침해 현실적 위험을 요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조가 충족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외워야 돼. 강론에 가서 각각 죄를 외우셔야 되고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 현실적 위험이 야기돼야 돼. 참고로 여러분, 제게 총각론이 나눠져서 못 찾아가는데 방화죄 중에서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가 있어.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쉽게 해서 제 창고가 있다 쳐요. 예. 그 창고에 불을 지르면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 불을 질러서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돼.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죄나 현주건조물 방화, 공용건조물 방화 그리고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에서는 그냥 아까처럼 불만 지르면 바로 기소해요. 추상적 위험만 발생해도 되는데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나 일반 물건 방화죄는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돼. 공공의 위험은 뭐냐?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 창고가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일반 주택가에 있어. 거기다 제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제 창고에. 예,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가 됩니다. 주택가잖아. 공공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거예요. 바로 기소가 될 수 있어. 근데 저기 어디 있냐면 산 한가운데 있어. 인가로부터 한 10km 떨어진 산 한가운데 제 창고가 있었어. 거기다 불 질렀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발생할 수 없어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반 공공의 생명체 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럴 때는 타인 자기소 일반건조물 방화 성립도 안 돼요. 이런 게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조문에 써 있어. 공공의 위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그런 게 아예 조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 나중에 조문 찾아보면 딱 보면 있네? 우리 어차피 법전 주잖아. 보면 위험이 써 있네? 그럼 구체적 위험범 이렇게 알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추상적 위험범이 잘 나오니까 사례에서 잘 알아주십시오. 대표적으로 현주건조물 방화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방화죄에서. 그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밑에는 몰라도 돼. 자, 넘어가서 이제 즉시범, 상태범, 계독범인데 즉시범, 상태범이 한 세트입니다. 즉시범, 상태범 묶으세요. 한 세트야, 세트. 구별 실익이 없어. 그럼 이제 즉시범, 상태범 대 계독범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냐면 즉시범, 상태범은 범죄 기소가 되면 바로 종료가 돼버려요. 범죄 기소와 동시에 종료가 돼요.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즉시범. 기수와 범죄 종료 시기 일치. 상태범에서도 디귿에서 앞에 기수와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 일치.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계속범은 뭐냐? 동그라미 니은 써 있죠. 기수와 행위의 종료 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예를 들게 여러분. 대부분의 재산 범죄는 상태범입니다. 절도죄 같은 거 상태범이야. 쉽게 해서 남의 핸드폰 딱 손에 들고 넣잖아요. 들고 가잖아요. 바로 기수야. 그리고 범죄가 종료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바로 진행돼. 우리 구별실이 공소시효 때문에 필요한 거 이게. 공소시효하고 또 이제 공범의 성부 그리고 이제 법률의 개정 이런 것들 나오는데 법률 개정 우리 쪽이 상관없고 공범 이따 좀 얘기할게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계속범의 대표 주자는 감금죄입니다. 감금죄. 자, 우리가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아까 제가 부원장 갈궜다고 부원장이 장구고 갔어. 밖에서.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금죄는 우리의 잠재적 활동의 자유가 보호법이기예요. 잠재적 활동의 자유가. 그래서 문 잠그고 한 1, 20분 있으면 이미 기수는 됩니다. 우리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이 독한 인간이 문을 언제까지 안 열어주세요? 3일 지나도록 안 열어줬다고. 범죄 언제 끝나요? 한 1, 20분 지나면 기수는 되지만 문 열어줬잖아. 3일 뒤에. 그때 범죄가 종료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잘 들으세요. 공범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범. 자, 우리는 형법에서 정범과 공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범과 공범이 있는데 자, 우리 정범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그리고 간접정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어. 사실 단독, 공동, 간접, 직접 한데 직접은 뭐 굳이 의미가 없어서. 자, 단독정범은 뭐예요? 지 혼자서 범죄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정범이 뭐냐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해서 결과를 발생시키네. 예,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네. 얘가 이제 주로 정범입니다. 단독정범.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갑은 살인죄 단독정범입니다. 그죠? 자, 이제 공동정범은 뭐냐? 느낌 오죠?
여럿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럿이서 함께 하는 거. 공동정원이 되려면 이건 기본 알아야 돼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돼.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 분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을병이요. A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찌를까? 갑을병이 셋이서 얘기한 거. 누가 찌를까 했더니 을과 병이 갑을 딱 쳐다보면서 네가 찔러야지. 왜? 너 횟집에서 일했잖아. 아 그래 내가 할게. 찌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근데 A가 힘이 세니까 누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갑하고 병이 을을 딱 쳐다봅니다. 네가 힘 제일 세잖아. 알았어 내가 붙잡을게. 그러면서 이제 병이 근데 나는 뭐 할까? 했더니 너 임마 눈하고 귀하고 코가 좋잖아. 밖에서 망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을병이 공모에 따라 역할 분담해요. 병이 밖에서 망보고 을이 A를 붙잡고 결국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 정확히 따지면 살인죄 구성요건적 행위는 누구만 했어? 갑만 했죠. 그래서 상관없어. 을병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했기 때문에 셋 다 살인죄 공동정원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실제 형벌은 좀 달라. 실제 찌른 놈이 제일 세게 처벌돼요. 처벌되고 이제 형량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건 이제 법관이 정하는 거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공동정범.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기능적 행위지배라 그래요. 기능적 행위지배. 그걸 얘기하고 간접정범은 뭐냐? 이게 우리 34조 1항에 제일 뒤에가 있어. 공동정범이 30조에 있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교사범, 종범 이런 게 있습니다. 종범이 이제 방조범 같은 얘기인데 조문에 30조, 31조, 32조, 그다음에 33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34조 제일 뒤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얘가 교사방조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개념인데 다음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간접정범은 간단히 이거예요. 갑이요. 정을 모르는 A를 이용해서 B의 물건을 훔쳐오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다? 갑이 마을버스에서 내립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유리창을 좀 탁탁탁탁 두드리니까 옆에 있던 A가 문 열고 왜 그러세요? 좀 전에 저 옆에 앉았던 사람이 내가 알아요. 죄송한데 저 옆에 가방 파란색 하나 있을 거예요. 봤더니 있어. 좀 제 것 좀 예 하고 이 사람이 갖다 줬습니다. 예, 그리고 차는 출발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저 옆에서 졸던 B가 내 가방 어디 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절도의 고의가 없는 A를 이용해서 갑은 절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정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를 교사 방조했을 때 처벌된다 돼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정범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게 간접정범입니다. 나중에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의사갑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 을이 입원을 한 거야. 3대째 막 아주 집안 사이가 안 좋은 놈인데 을이 입원을 한 거야. 중환자로 입원이 돼 있어. 저걸 죽여버리고 싶어. 어떡 하다가 머리를 쓴 거죠. 정을 모르는 간호사한테 저 을한테 투약해서는 큰일 나는 주사제를 투약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는 의사가 시키니까 모르고 투약을 했어요. 간호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어요. 알겠죠?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 간호사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게 간접정범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공범인데 우리는 공범 종속성이라 그래서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정범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공범 종속성, 정범에 종속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우리 교사범, 종범 이제 설명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교사범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 결의를 시키는 자예요. 범죄 결의. 멀쩡히 있는 애한테 범죄 결의를 시켜서 범죄를 범하게 하는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요새 힘들지? 내가 1억 줄게 A 죽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이 알았어 해서 가서 A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을은 누구예요? 살인죄 단독정범. 갑은 누구예요? 살인죄 교사범이에요. 네. 우리 형법 31조 1항에 가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똑같이 처벌해요. 알겠죠? 그리고 종범 또는 방조범 요건데 이미 을이 A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갑이 알았어. 막 칼 갈고 있는 거야. 칼 갈고 있어. A 죽이려고. 그래서 갑이 딱 가서 야 새끼야 너 A 죽이려고 칼 갈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새끼야. 근데 21세기에 칼이 뭐냐 이 새끼야 하면서 총 한 자루 주면서 이거 써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 총을 갖고 와서 쏴 죽입니다. 알겠죠? 자 갑이 누구예요? 종범 또는 방조범이에요. 을은 살인죄 정범, 갑은 살인죄 종범 또는 방조범. 정범을 따라간다 이거야. 도와줬다 이거예요. 우리 형법 32조에 가면
종범은 정범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어요. 2분의 1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의 정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범은 현재 우리가 제한적 종속 형식인데 최소한 범죄 고의범의 구성괴당성, 위법성까지는 갖춰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려면 현재 정범이 고의범에다 고의범, 그래도 실행에 나가서 구성력과 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갖춰야 돼요. 책임이 조각돼도 상관없어. 책임 조각은 상관없고 불법만 저지르는 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일단 외워두세요. 이걸 제한적 종속 형식이라 그러는데 고의의 정범이 실행에 나가서 구성해당성, 위법성까지는 갖춰야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이건 우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일단 정범 공범 됐죠. 이제 구별을 했고 아까 제가 죄수에서 실체적 경함방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자, 죄에는요 일죄가 있어요. 일죄에도 단순일죄와 포괄일죄가 있고 수재가 있는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어.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야 써먹을 수 있어서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죄는 갑이 저지른 게 딱 하나라고. 죄가 하나인데 아까 본 것처럼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살인죄, 일죄예요. 단순일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일죄. 그리고 좀 더 쉽게 갑이요 A를 찔러 죽이고 또 지나가다가 B를 또 찔러 죽이고 또 한 10분 있다가 C를 찔러 죽였습니다. 갑은 몇 개의 살인죄를 저질렀죠? 3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그렇잖아. A, B, C 세 사람 죽였으니까 3개의 살인죄인데 각각 죽였죠. 이게 실체적 경합이야. 수재인데 실체적 경합이에요. 수갱이로 수괴죄를 저지른 것을 실체적 경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체적 경합. 이게 나중에 우리 죄수를 뒤에 써주거든. 결론 사안해결에서. 갑이 하나만 저지른 것도 있지만 보통 한 2개, 3개 저지를 때가 있어. 그러면 이 3개 죄가 실체적 경합인지 뭔지를 다 써줘야 되거든. 자, 상상적 경합은 뭐냐? 여러 개인데 하나의 죄로 저지른 거야.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갑이 A, B, C 세 사람이 됐다가 에이씨 다 죽어라 하고 폭탄 던져서 셋을 다 죽여버렸어. 3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다 죽어라고 던졌는데 갑은 죽고 을병은 살았어. 부상만 입었다고. 갑에 대한 살인 기수와 을병에 대한 살인 미수의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일죄는 얘기해 드릴게요. 포괄일죄는 대표적인 상습범 같은 애인데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A1, A2, A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이요 상습범이라니까 상습으로 A에 대해서 3월 1일 날 사기쳤어. 3.1절을 기념해서. 그리고 또 4월 5일 날 식목일을 기념해서 사기쳤어. 그 다음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사기쳤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각각의 사기죄가 3개여야 되잖아 원래. 근데 포괄해서 일죄가 돼요. 상습성으로 인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괄일죄는 협의의 포괄일죄도 있고 계속범도 포괄일죄의 하나예요. 여러분 계속범. 아까 그랬잖아. 아까부터 계속해서 오늘도 가두고 내일도 가두고 모레도 가뒀다니까 합쳐서 일죄를 처리해요. 포괄일죄. 그래서 뭐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그 다음에 이제 상습범, 영업범, 뭐 직업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 몰라도 돼.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걸 포괄일죄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포괄일죄 두 문자도 있어요. 시범 피행이라고 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있고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수를 틀려버리잖아요. 형법에서. 그럼 형사소송에서 망해요. 이게 죄수가 주로 이 포괄일죄하고 상경, 포괄일죄, 상경, 실경 이 3개가 구별을 잘 돼야 돼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변경이냐 추가 기소냐 또 기판력이 어디까지 비치냐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죄수 요건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드렸어. 우선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만 쉬었다가 잠깐 여기 계속범까지는 얘기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봐요. 구분해서 차이점이 공소시효 기산점 이해하셨죠? 즉시범 상태범은 기수가 종료니까 그때부터 바로 기산된다니까. 이에 반해서 계속범은 기수부터가 아니라 실제 종료 시부터 기산이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그리고 공범을 이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냥 지나갈 뻔해서. 그러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은요. 언제까지 성립 가능하냐면
범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시범 상태범은 언제까지 가담해야 돼? 기수 이전까지 가담해야 돼요. 기수시까지. 근데 계속범은 기수 이후라도 상관없어. 종료 이전까지만 가담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원장이 문을 잠그고 갔는데 하루 지나서 우리 또 원장이 왔어. 원장이 와가지고 야 어제부터 가뒀다고? 야 너 퇴근해. 내가 오늘부터 가둬놓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동정범이. 이게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어. 공범 중 1인이 이미 실행에 나가고 그 뒤부터 가담해서 공동정범 되거든.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담해야지 공동정범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기수 이전까지. 절도 기수 이르기 전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두 개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 뭐 신문범인데 이런 것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